안녕하세요. 최부엉봉입니다. 드디어 대단원 4단원도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대단원 4단원, 동아시아의 근대화 운동과 반제국주의 민족 운동이라는 단원, 그 중에 이제 중단원, 3단원, 서양 문물의 수용이라는 단원 차례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되겠고요. 요게 끝나면 이제 특강을 통해서 이제 연표와 함께 이 4단원을 복습을 해볼 거고, 5단원, 대단원 5단원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그게 바로 동아시아사의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 여름이 오고 매우 이제 무더운데 여러분 항상 건강을 챙겨가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공부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항상 건강하십시오. 자, 이 3단원 서양 문물의 수용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앞에서 이제 배웠던 이제 정치적인 내용과는 조금 이제 좀 다른 이제 문화 또는 사회 모습, 요런 이제 파트입니다. 한국사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주제별로 이제 나눠질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정치 이외의 부분, 경제, 사회, 문화, 그 특히 문화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게 동아시아사라는 교과에서 서양 문물의 수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요 부분을 수업할 때 좀 고민을 한 게, 우리나라에 있는 뭐 천재교육, 비상, 또 뭐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사종 교과서가 내용이 조금 서술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동아시아사 2020 동아시아사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이 영상에서는 모든 이제 그런 교과서 출판사와 상관없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제 골고루 이제 수업을 좀 하고 싶은데, 문제가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요게 바로 이제 그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연구 결과, 그거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인데, 최대한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수업을 하기 위해, 그리고 수능에서 이제 나오는 걸 기준으로 여러분들 각각 이 부분에서 이제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반드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또 공부하는 팁은 여러 번 보는 거예요. 여기를 뭐 외우고 이제 좀 외우고 이런 느낌이 이제 느낌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미 배웠던 개항 이후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 백성들은 어떤 변화를 실제로 겪었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이고, 그거의 핵심이 바로 서양 문물, 이미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발전된 모습을 가지고 있던 서양 국가들과 조약을 맺으면서 받아들여지는 여러 가지 문물의 모습들,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종, 사종 교과서의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자, 요런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교육부에서 이제 만든 2015 교육과정입니다. 우리 동아시아사가 사회과 교육과정이 속해 있는데, 여러분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충분히 이제 다운 받을 수도 있고, 이거를 선생님이 2020 그 오리엔테이션, 동아시아사 오리엔테이션 때 한번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들 각각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걸 보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이제 수업을 하시는 거고, 이걸 보고 수능 문제가 출제되는 겁니다. 동아시아의 교과의 성격과 목표 이런 것들이 서술되어 있고요. 요 단원 각 교과서가 다 다르지만 이거는 똑같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단원. 중단원은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각각 저자들의 조금의 해석이 다른 점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서술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걸 기준으로, 이 내용의 체계, 이걸 기준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각 단원에서 배워야 될 학습 요소, 이 단원, 이 주제에서는 요런 요소들, 개념들을 배워야 된다 라는 것들이 서술되어 있는 게 바로 이 교육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015 교육 과정에 속해 있는 거고요. 그 동아시아사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요거에 이제 충실하게 맞춰서 이번 단원 부분을 수업을 할 거예요. 제가 조금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4단원이죠? 서양 문물의 수용. 바로 요 단원, 여기 나온 개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공통적인 거고, 수능 시험 대비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고, 내신에서는 조금 이제 각자의 교과서를 보셔야 된다라는 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양 문물의 수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생활 모습에 대해서, 요게 초점이고, 시기적으로 따지면 바로 요 4단원에 해당하는 시기 어떤 거죠? 이건 적어둘게요. 바로 개항. 서양 국가들과 우리 조약을 통해서 개항, 나라의 문을 열었죠.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과 했지만, 그리고 개항되는 그 시기, 그리고 근대화. 바로 요 시기에 발전되는 모습들입니다. 알겠죠? 엄청 급격한 변화, 현대의 모습이 이제 시작되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주제로서 다뤄지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영상을 시작을 이제야 하겠네요. 이제 TMI가 좀 많았는데, 자 먼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적어놨는데 생활 양식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변하죠. 여기 여러 가지 그냥 개념들 여러분들 어렵게 이해를 못할 건 없습니다. 그냥 단순 지식들이 쭉 나열될 건데 잘 느낌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시면, 자 먼저 각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좀 많이 첫 번째로 다루는 게 양복이더라고요. 서양 의복, 서양 복식이 이제 들어오고, 머리 스타일도 우리나라 이제 단발령 기억나시나요? 단발 스타일, 서양식으로 머리를 커트. 동양에서는 기본적으로 머리를 길렀잖아요. 동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도 상투를 틀고요. 청나라에선 변발 같은 것도 있었고요. 일본은 그냥 막 길렀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단발을 했다. 엄청난 동아시아의 변화다. 그리고 24시간 체제, 24시간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7일 체제, 요런 것들이 정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시작되는 게 바로 이 시대 근대, 이 시대 개항 이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4시간 쓰기 전에 뭐 썼습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자시, 축시 이렇게 해가지고 12개로 나눠가지고 보통 많이 썼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해시계 같은 거 보면. 그리고 이제 음력을 우리 동아시아에서 많이 쓰다가 양력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포인트를 이제 두도록 할게요. 양력을 쓰기 시작한 연도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일본, 한국, 중국 순서입니다. 우리가 동아시아사를 쭉 배워오면서 보통 다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순서대로 뭐가 많이 변화하고 발전했다는 얘기 배웠는데, 요 근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꼈듯이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쭉쭉쭉쭉 앞서 나가잖아요. 그쵸? 그런 과정에서 이런 변화의 모습, 서양 문물의 수용의 모습도 일본이 가장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연도는 몰라도 되지만 말씀드리면 1873년 우리나라는 한국사 때 배우니까 말을 해드릴게요. 바로 우리나라는 중요한 것 같아요. 1895년에 을미년에 을미개혁을 통해서 태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양력인데, 그러면 태양력을 그때 몇 월 며칠부터 사용했냐? 바로 그 다음 해 11월 며칠 날 딱 끊기고, 그 다음에 1896년 1월 1일부터 양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서양 기준으로. 오케이? 그게 당시에 우리가 1895년 11월 27일인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날짜가 없어지는 셈이죠. 음력으로는. 오케이.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좀 우리가 역사적인 날이라, 자 1912년 중화민국, 신해혁명을 통해서 중화민국이 탄생한 이후부터 이제 양력을 사용했습니다. 요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거 파란색으로 또 하나, 이 일한중 요 순서가 요 근대 시기에 또 똑같이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근대 국민국가 수립 운동이란 얘기를 할 때 헌법, 물론 지금의 헌법과는 좀 다르지만 일본은 뭐 대일본 제국헌법, 우리나라는 대한국 국제, 중국 같은 경우는 흥정 헌법 대강, 이 헌법의 모델, 그거 초창기 모델이 이제 나오는데 반포가 됐는데, 그 순서도 일본, 한국, 중국이죠. 이렇게 이제 조금 알아두시면 특징이 좀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일본, 한국, 중국. 자, 그럼 보시면 되겠고, 자 지도가 있는데 이제 근데 도시의 발달, 도시 우리가 사는 곳도 이제 서양인들이 들어오면서 바뀌겠죠. 요 근대 도시 이제 몇몇 발전됐던 도시들을 이제 표시를 해줄 건데, 요런 특징들 각각 이제 국가의 수도들 역시나 발전했겠고요. 정치의 중심이니까, 경제의 중심이자. 또 하나 특징은 여러분, 조개, 거류지. 이 말도 조양 얘기하면서 했는데, 조개라는 말, 거류지라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중국에선 조개라고 불렀고 일본에선 거류지라고 불렀어요. 이 조개를 중심으로 이 도시가 발전하고, 우리가 방금 배운 내용,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 다 이 조개, 거류지, 즉 개항된 그곳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양 문물이, 서양 배들이 그곳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고 물건을 내려놓고 생활을 하니까요. 오케이? 중심으로라는 걸 특징으로 알아두면 되겠고, 주요 이제 동네를 말해주자면 우리나라 수도 한성, 그쵸? 요 근대 시기에 우리가 경성으로 이름을 바꾸고, 일제시대 때도 경성이라 불리는데, 경성 말고 또 개항장이 어디였죠? 우리 강화도 조약 때 처음으로 개항된 거. 자, 인천의 위치, 부산의 위치, 인천, 부산, 그리고 또 저기 뭡니까? 원산. 다 적을게요 그냥. 요런 이제 강화도 조약 때 처음 개항된 요 해안 도시들을 중심으로 서양식 건축물, 이것도 적을까요? 주거 양식이 서양식, 또는 우리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한국사 내용으로는 일본식 건축 양식이 들어오게 시작하는 거죠. 서양식 건축 양식. 기와집, 아니면 중국 전통 가옥, 한국 전통 가옥, 이런 게 아니라 벽돌로 집을 짓고 기둥을 짓고 하는 서양식 건축 양식이 들어온단 말이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먹는 것도 이제 서양 음식들이 들어옵니다. 서양식 음식도 막 여러 가지 우리 이미 대항해 시대에 여러 가지 서양 문물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서양 음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천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차이나타운 이 중국인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짜장면도 이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자, 서양식 음식. 뭐 이건 적으나 마나 같은 느낌. 그리고 또 다 적을게요. 일본 수도 어딥니까? 자, 도쿄, 에도죠. 에도라고 불렸던 도쿄. 그리고 그 좀 중요한 도시가 하나 있는 게 나가사키가 요쯤에 있어요. 나가사키는 네덜란드와의 그 조약 대지마,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그 우리 배웠죠? 그 원자폭탄 떨어지는 그런 사연이 있고, 짬뽕 맛있고. 자, 그리고 도쿄 밑에 이 보통 이제 도시들이 수도 옆에 해안가에 이제 그 수도의 관문처럼 여기는 해안 도시들이 있는데, 여기 요코하마라고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요게 요코하마 시를 포함하는 좀 큰 단위로서 가나가와라고 불렸거든요. 우리나라 도 정도, 이제 경기도 이런 것처럼. 그 가나가 기억나시나요? 우리 바로 일본이 미국과 이제 개항하는 과정에서 개항된 곳이죠. 도쿄 옆에 그리고 그 중심이 요코하마였고, 요코하마라고 하는 이제 해안 도시가 발달했다 보시면 되겠고, 중국 수도 베이징 어디 있습니까? 요쪽에 있습니다. 베이징. 그리고 베이징도 근처 해안가에 이제 텐진이라는 도시와 함께 이제 발전을 했고, 그리고 상하이도 이제 해안가 도시 중에 매우 중요한 도시죠. 우리 다 배웠잖아요. 일본이 상하이를 공격하고 이런 얘기, 그쵸? 그리고 이제 남쪽, 중국은 너무 영토가 넓은데 남쪽에도 거의 수도급 도시가 있습니다. 실제 중화민국의 수도였고, 국민당 정부,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의 수도였던 어디입니까? 남경 또는 난징이라고 부르는, 위에가 북경 베이징, 밑에가 남경 난징 이런 겁니다. 남쪽 한자 이제 중국어로 이렇게 요런 데를 중심으로 서양식 건축, 서양 음식들이 나오고, 또 중요한 거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이건 좀 빨간색. 자, 철도가 이제 건설이 되는데, 각 교과서에서 다들 강조하는 거 두 가지, 한국과 일본의 사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도쿄와 요코하마를 잇는 동아시아 최초의 철도가 만들어집니다. 철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뭐 이거 연도까지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자, 1872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최초의 철도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경성과 인천을 잇는 경인선. 1899년. 철도, 은하철도 999, 99년. 자, 요 두 가지는 시험에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등장하냐? 바로 요 요코하마라는 도시의 이름을 기억하고, 요 경인선이라는 요 철도 노선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근대 도시를 이제 시작으로, 이거 말로만 할게요. 막 전차도 들어오고요. 각 도시에 이제 전차 아세요? 전차? 도심 한복판을 약간 지하철 모양인데 짧아요. 짧고 그냥 버스 역할을 했던 건데, 전기의 힘으로 이제 레일을 따라서 가는 건데, 전차. 전화기도 생기고, 전기도 들어오고, 전등도 들어오고, 전신, 막 모스 부호 같은 것도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 근대 도시. 핵심은 뭐냐? 바로 이 조개를 중심으로 이런 도시가 발달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와중에 이제 생각도 바뀝니다. 서양식 마인드, 서양식 세계관도 들어옵니다. 세계관이 뭡니까?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동아시아적, 유교적 마인드가 이제 주를 이루었는데, 좀 생각지 못한 서양식 마인드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이제 중요한 주제로서 교과서에 나와 있고, 두 가지 정도를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국공법이에요. 자, 뜻을 설명하면 만개 국가, 모든 국가들이 공통으로 이제 따라야 하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제법이라는 거예요. 국제법, 국가와 국가 간의 대등한 관계를 인정하고, 국가끼리 서로 동등하게, 그리고 동일하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거죠. 오케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인이었나요? 휘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번역을 하고, 이제 아시아로 들어오면서 만국공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 사실은 국가와 국가 간에 이제 동등하다, 이런 이제 인식이 퍼져갖고 서양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는 건데, 사실은 각각의 이제 우리 이때가 제국주의, 다른 서양 국가들이 막 침략적 모습을 보이던 시대이기 때문에 제대로 적용은 안 됐죠. 그냥 표면적으로만, 우리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을 때 우리는 자주국이다, 이런 걸 이제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이 만국공법인데, 제대로 국력의 차이에 따라서 적용은 안 되고 회의적인 시각이 강했죠. 이런 거 특징 알아두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바로 사회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진화론 들어보셨나요? 찰스 다윈 해가지고 저기 갈라파고스 섬에서 새인가요? 관찰했는데 제대로 적응 못하는 새들은 이제 멸종하고, 그리고 우월한 이제 종은 생존한다.
그리고 우승 열패, 적자 생존,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이제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 강한 국가, 근대화에 성공한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우월하다. 라는 인식입니다. 사회 진화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근대화에 성공을 해서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라는 논리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동아시아에서 이 사회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교과서에 등장하는데, 일본의 가토 히로유키, 그리고 저기 청나라 옌프라는 사람, 우리나라의 육일준 들어봤죠? 서유견문, 육일준, 보빙사 따라갔던 이런 사람들이 사회 진화를 주장했는데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부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동아시아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근대화의 제대로 성공적인 모습을 엄청 천천히 느리게 보여줬잖아요. 이미 근대화를 성공한 우월한 우리 제국주의 서양 국가들이 니네를 침략하는 것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다.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되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침략에 대한 그 사상적 기반이 되는, 아주 우리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는 이런 이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인식들이 요 시기에 들어오면서 우리도 강해지자라는 이제 마인드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뉴스페이퍼, 근대적인 모습의 신문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신문 도입되는데 몇 가지 사례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신문도 각각 이제 개항장 근처에서, 그리고 개항장에서, 수도에서 이제 신문이 근대적인 형태예요. 우리 신문이 있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뉴스페이퍼가?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달하고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소식을 알리는 기능, 그런 게 이제 신문인데, 이게 최초로 이제 발간되기 시작하는 거죠. 청나라에서 상하이에서 최초의 신문이 이제 나오는데, 상하이 신보가 발간되고요. 또 그냥 신보라고 하는, 여기도 여러분 교과서마다 상하이 신보가 언급되지 않은 교과서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가 최초다란 여기가 말이 좀 모호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교과서대로 공부하세요. 어쨌든 여기는 상하이라는 게 중요하고, 둘 다 상하이에서, 그리고 영국인들이 이제 개항장에 들어오면서 신문을 편찬했다. 요런 것들만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교과서 중심으로. 그리고 일본에서 최초의 일간지가 뭐죠? 매일매일 발간하는 신문. 바로, 자, 요거는 또 시험에 나와요. 요코하마 이것도? 아까 철도랑 해가지고 어떻게 나오냐면, 이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또는 이 도시를 막 설명해요. 어떤 사람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이 도시에서 어쩌저쩌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모습, 보기에 이제 최초의 철도가 이제 뚫렸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마이니치 신문. 마이니치가 한국말로 매일이라는 뜻입니다. 마이니치 신문. 이런 거 최초의 일간지. 이것도 적을게요. 최초의 일간지, 매일매일 신문이 나오는 게 정상이 아니었나요? 이 당시에는 좀 이따 말하겠지만 매일매일 신문을 발간하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았고,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막 이렇게 이제 내기도 했는데, 최초에 매일매일 나오는 신문이 있었고,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지금도 일본에서 유명한 신문의 그 전통, 그 시작이 바로 요때입니다. 알겠죠? 우리나라도 빼놓을 수 없죠. 우리나라 이건 이제 퀴즈 프로그램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근대적 신문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요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한성순보다. 근데 이제 우리 지금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보라는 명칭이 조금 이제 신문과 어울리는데 순보래요. 이 순이 바로 10 days, 10일을 의미해요. 10일에 한 번씩 나왔던 거. 나중에 일주일로 바뀌어요. 한성주보로. 이런 것도 특징이고, 이건 우리 통리기무함 설치한 이후에 개화정책 펼쳐나가면서 방문국이라는 곳에서 발간되죠. 이것도 TMI인가? 이거 이제 한국사 얘기를 또 하고 싶어가지고. 자, 그리고 최초의 민간인이 만든 신문, 민간신문이 바로 독립신문입니다. 그 유명한 서재필, 필립 제이슨이 만든 서재필 독립신문도 있고, 그 외에 많아요. 제가 한국사도 가르치다 보니까 한국사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황성신문 기억하시나요? 시일이야 방송되고 일사조약에 대한 비판 기사를 실었고, 대한매일신보 기억나세요 혹시? 국채보상운동 홍보하고 막 여러가지 일본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 영국인 베데릭 함께 이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쵸? 대한매일신보 같은 것도 있었고, 제국신문이라고 이제 순 한글로 쓰여진 신문도 있었고요. 요런 걸 이제 탄압하기 위해서 일본이 어떤 법을 만들어요? 신문지법이라는 것을, 이거 한국사 내용이죠. 신문지법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기도 해서 탄압을 하고요. 신문에 대한 검열도 강화시키고, 요런 사연이 있는 게 바로 근대 신문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뉴스페이퍼.
오케이. 새로운 또 다른 근대 모습 바로 교육입니다. education. 자, 교육도 우리는 동아시아에 공통적인 교육이 있었어요. 가장 최근만 따지면 유교 공부 또는 일본 같은 경우 불교가 좀 강조됐지만 성리학 이런 거 성균관 저기 중국에 뭐요 유명해요. 국자감 뭐 서당에서 향교에서 뭐 서원에서 막 이런 올드한 전통적 이제 교육이 있었는데 이제 스쿨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근대적 교육. 근대적 교육이라고 하면 뭘까요? 바로 지금 볼 수 있는 모습의 시작이에요. 서양식 학교, 근대적 서양식. 우리 지금 여러분 수능, 국어, 영어, 수학, 뭐 사회, 과학 이런 거 보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이제 국어, 외국어, 수학, 과학 이런 거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양의 이제 문화를 받아들여서 근대식 교육, 근대적 교육, 근대적 학교 개념, 학교라는 스쿨 같은 이제 서당 뭐 성균관 이런 거 없어지는 거예요. 학교가 생기고요. 학제가 생깁니다. 학제는 뭐예요? 시스템, 학교의 시스템.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런 체제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것도 일본 먼저 얘기할게요. 일본에서 이제 먼저 이런 걸 발표해요. 소학교, 이 지금의 초등학교인데 의무교육을 먼저 실시합니다. 엄청난 거죠. 각 국가에서 교육을 얼마나 중시했으면 이 어린 나이에 우리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잖아요. 최초로 실시해요. 초등학교 애들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도 설립합니다. 도쿄대학을 설립해요. 동경대. 도쿄대학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교육치거라는 걸 발표하는데 이런 개념이 이제 그 서술형 같은 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근대적인 마인드를 받아들여서 근대적 교육을 제대로 하겠다 그런 이제 나라의 이제 황제가 내리는 명령, 천황이 내리는 명령 같은 겁니다. 제대로 근대적인 교육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요즘 일본은 이 정도만 알아둘게요. 그리고 이제 청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국자감이 이제 중요한 이제 교육기관, 최고 교육기관이었는데 이거 없애고 이름은 좀 올드해요. 그러나 이게 서양식 근대적 교육의 시작입니다. 경사대학당이라는 것을 베이징에 이제 세우고 근대적인 교육을 추진해 가고요. 청나라는 요 정도가 이제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우리 조선에서 최초의 근대식 학교 교육기관 이것도 지금 이것도 약간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제가 함부로 말하기가 좀 이런데 지금 여러 교과서 중에 가장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 교육기관 보통 원산학사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근데 요게 좀 애매한 게 이 사립학교. 원산 지역 주민과 그 지역을 이제 지방관이 이제 힘을 합쳐서 만들었다, 관민들이 만들었다 하고 또 요런 서술도 있습니다.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 유경공원. 요게 지금 일반적인 내용인데 이제 그 원산학사 얘기가 빠져있으면 최초의 근대식 공립교육기관 유경공원이 맞으니까 그냥 최초의 근대식 학교 유경공원 이렇게도 서술되더라고요. 이건 공립이긴 하거든요. 둘 다 최초라고 지금 부르는 게 좀 일반적이긴 합니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종이 갑오개혁 때 뭘 발표합니까? 교육 치거와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걸 이제 조선에서도 발표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면서 우리 근대식 교육을 잘 해나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오케이. 아직 조선입니다. 갑오개혁 때 발표가 되는 거죠. 1894년에. 오케이. 자, 요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 또 마지막 이제 초점 여성의 권리가 많이 신장되는 것도 요 시대에 서양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근대적인 마인드를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리학 국가, 유교 국가에서는 얼마나 좀 나쁘게 말하면 꼰대 같은 그런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했습니까? 그쵸? 그런 억압받고 차별받던 여성들이요 일어나라. 여성 해방에 대한 운동. 지금도 물론 이런 비슷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죠. 약간 페미니즘에 해당하는 얘기가 연결이 되겠죠. 그쵸? 이런 것도 일본 먼저 얘기를 할 텐데, 일본에서도 이런 이제 여성 단체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풍회라고 이제 하는 여성 단체가 이제 만들어지기도 한다. 여성의 이제 권한, 그리고 교육에 대한 기회, 이런 것들 이제 골고루 이제 하자. 뭐 이런 것들. 여기서 단체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단체 이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없는 교과서도 있어요. 히라스카 라이초라고 하는 여성 운동가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나라는 여권통문이라고 서울에 사는 양반의 부인 한 400명 정도가 이제 모여가지고 여성에 대한 권리 선언이에요. 인권 선언 같은 거예요. 우리도 교육받자. 우리도 당당하게 나가자. 우리가 남자보다 못한 게 뭐냐? 이런 차별을 타파하자, 해방자, 이런 여권 통문이란 말은 사발통문 때 들어봤죠. 이런 이제 이름을 쫙 쓰는 거예요. 우리 여성 앞으로 잘 나가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다른 말로 여학교 설시 통문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 교육도 받고 받을 권리가 있고 똑같은 남자랑 똑같은 인격적 존재다, 이런 것들이 이제 권한을 주장하는 거죠. 권리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최초의 여성 단체인 찬양회가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최초의 여학교라고 알려져 있는 순성 여학교 또는 순성 학교라고 불리는 학교도 만들어져서 여성 교육, 우리 여성은 똑같이 남자랑 동등한 이제 존재로서 이제 여러 가지 권리를 똑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들, 많이 발전된 모습이죠, 이 근대.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람 한 명 알려드릴게요. 나혜석 같은 사람. 나혜석은 물론 요 근대 시기보다 조금 이후 사람입니다. 일제시대까지 이제 일제시대까지 나아가는 사람인데, 수원에 가면 나혜석 거리에도 있고. 그런데 남은희 선생님, 호박고구마! 그분이 이제 나혜석 고모였나?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남은희 선생님의 고모가 나혜석이었던 것 같은데, 이 여성에 대한 권리를 매우 당당하게 이제 실천했던 사람이죠. 여러 가지 직업적인 것도 이제 있었고, 남자에 대해서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고, 막 이런 것들. 중국 같은 경우는 사람 이름만 언급해드릴게요. 치우진이라는 사람이 여성운동에 앞장섰다. 이게 또 교과서마다 한자식으로 추근이라고도 불러요. 추근. 알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요 정도 보면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에서 중요시하는 요 단원, 서양 문물의 수용이라는 단원을 봤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는 여러분 공부하는 팁은 자주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강조했던 부분, 이거 보고요. 그리고 본인 교과서 중심으로 보세요. 최대한. 알겠죠? 수능에서는 이 교과서에서, 그리고 다른 교과서에서 이 다른데 내용이 그런 건 수능에서 안 나와요. 절대. 객관적으로 똑같이 나와 있는 내용만 나옵니다. 물론 오답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월, 9월 이제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오답 지문으로는 내가 못 들어본 말이 나올 수는 있어. 대신 정답에 대한 사료로, 그리고 지문으로는 절대 내용이 다른, 교과서마다 내용이 다른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요 정도로 해서 우리 대단원 4단원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특강을 할 텐데, 특강에서는 연표를 중심으로 주요 정치적 흐름들 우리 기억 다 안 나시잖아요. 개항을 시작으로 우리 국공합작 그 부분, 중국 부분 어려웠고, 그쵸? 그 부분, 그리고 1930년대 이제 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 이 부분, 조선혁명당, 한국광복군 이런 부분, 그쵸?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연표를 통해서 알아볼 거고, 여기 서양 문물의 수용까지는 뭐 다루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 한번 네 번째 특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갑자기 또 더워졌어요. 비 엄청 오다가. 항상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